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 교재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정책 수단인데 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개입 방법이죠. 자,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의 이 시장 개입 방법이죠. 자, 이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을 묻는 내용인데, 출제를 또 이 방법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토지 정책 수단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개입을 방법을 보면은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죠.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하죠. 즉 토지 시장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직접 개입의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용 방식이죠. 이 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개발하는 대표적인 수용 방식에서의 공영 개발이 나오죠. 자, 여러분, 공영 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대규모 우리가 택지 개발에 많이 우리가 활용되어 왔다는 내용이죠. 이 공영개발 지문 좀 주의해 두시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이 있죠. 자,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인데, 이 환지 방식에 의한 우리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 거죠.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또 직접 개입해서 공공임대보유. 여러분, 공공임대보유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 공공임대보유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하죠.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은행 제도. 자, 이런 것은 대표적인 직접 개입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이 시장 기구의 틀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이 시장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또 개입이 있죠. 간접 개입. 자, 이 간접 개입으로서 우리는 세금을 부과한다. 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한다든지 주의해야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여러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죠. 24회 시험 이 지문 때문에 틀리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에 있어서의 수단이다. 간접 개입의 수단이다.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 개입의 수단이지 직접 개입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행정적 등기 지적 제도에서 토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행정상에 있어서 지원, 토지에 대한 이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해 주는 거죠. 또는 우리가 금융상 지원 같은 게 있겠죠. 금융상 지원.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인 LTV, 담보인정 비율, 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내는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은 간접 개입이 되겠죠. 자,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이 법적 행정적 조치를 근거해서 우리가 토지 소유 규모라든지 토지 이용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토지 이용에 있어서 구속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통틀어서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죠. 이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구제라든지 우리 개발권 양도제, 자 양도제도 우리는 TDR, 뭐 건축 규제 또는 토지 구획 규제, 뭐 대리 경작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때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자 20회 시험에 또 정답이고, 하여튼 요 지문이 한 3번 최근에 출제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 배우셨죠?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 지역지구제와 이 개발권 양도제가 가끔 여기서는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직접 개입에 있어서 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또 많이 존재를 하는데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114페이지에 토지 공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토지 공개념을 보게 되면은 토지, 우리가 소유자에 있어서의 토지의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겠지만은 토지는 부증성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해서 이 공공복리적 차원에 있어서 유한한 국토 자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토지 정책상의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토지 공개념에서의 이 토지 소유권은 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 자, 이 토지 소유권을 우리는 법률로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이 상대적 권리다. 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이 상대적 권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에서 자, 이 토지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이 시험에 자주 우리선 출제하죠. 자,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라든지, 또 우리가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계약서 제도,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든지, 또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죠. 또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지역, 즉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죠.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로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요. 또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발 이익이 또 발생을 하죠. 자, 이 개발 이익은 우리가 불로소득이 우리가 되죠. 이 개발 이익이라는 것은 개발 사업의 시행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이 집가에 있어서 토지 가액의 상승분을 우리는 바로 개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우리 귀속되는 이 토지 가액의 상승분을 얘기하죠. 이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환수하는 방법이 가끔 시험에 출제를 하죠. 그럼 개발 이익 환수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과세적 방법이 있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이 양도 집가 어떻게 돼요? 토지 거래 시에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든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든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적 방법이죠. 자, 우리가 과세적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는 이 공영 개발에 의한 우리가 기반 시설을 우리가 구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간보율,
우리가 환지 방식에서 나타나는 담보율 제도라든지 또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개발 부담금 제도,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이 재건축 우리가 부담금 제도라든지 또 토지 비축 제도, 토지 비축 제도라든지 또는 수익자 부담금 제도, 수익자 부담금 제도라든지 또 토지 수용 보상 제도라든지 공공 임대 보유 뭐 이런 제도는 비과세적 수단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하는 방법이 가끔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의를 우리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116페이지에 토지 비축 제도가 나오죠. 자, 이 토지 비축 제도, 은행 제도는 가끔 시험 지문에도 우리가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를 비축하고 있죠. 자, 이 우리가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토지를 비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시험에 이 개념이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죠. 자, 시험에 이 개념이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자, 이 개념은 현재 이 비축이라는 것은 현재율을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미래를 위해서 비축을 하는 겁니다. 이 토지 이용에 있어서 이 미래의 용도를 위하여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이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해 주거나 이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주는 제도를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죠. 이 개념이 우선 자주 출제를 하고 우선 장점으로서는 이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우리는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용지를 우리는 쉽게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의 가치인 개발 이익을 우리는 또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이 공공의 가치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우리가 토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단점으로서는 우리가 토지를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토지 매입 시 또 오랜 기간 보유하여 매각 시까지는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돼요? 관리하면서 우리가 오랜 기간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자, 오랜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토지 관리상의 소홀리, 이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저소득 계층에 의한 불법 점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는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대량의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집가 상승 및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떻게 돼요? 단점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선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이 토지 비축 제도와 관련해서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고요. 또 가끔 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도 가끔 우리 출제를 하죠. 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개발과 토지에 있어서의 보전에 있어서의 경합이 발생하죠. 이 토지의 개발과 토지의 보전, 뭐 여러분 토지의 활용이라든지 입지 가능성 등 봤을 때 이 토지의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고자 하는 수단이 바로 토지 적성평가제도죠. 가끔 또 시험에 지문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에 있어서 정부 시장 개입의 방법, 정책 수단 관련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사회적 약자인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가 주거복지정책, 임대주택정책, 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약자인 이 저소득층을 위한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이 주거복지정책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주거복지정책에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임대,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의 정책인데, 자, 이러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시험에 또 우리가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잘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임대주택 정책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격 통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격 통제, 가격 규제라고 하죠. 프라이스 컨트롤. 자, 이 컨트롤을 우리는 가격 규제라고도 하죠. 가격 통제.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는 건데, 이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정부가 이러한 특수한 목적, 이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자, 이 시장에 또 직접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는 가격에 인위적인 우리가 통제를 가하는 것, 가격에 인위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을 우리는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 통제, 가격 규제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는데, 이 최저 가격제,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의 최저임금제인데, 이것은 부동산과 관련 없으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부동산과 관련 있는 건 요 최고 우리가 가격제죠. 이 최고 가격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또는 우리가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죠. 자,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죠. 자, 임대료는 월세 규제를 말하고요. 또 이 전세금 규제가 있고, 이자율 우리 규제가 있고, 또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 임대료 규제는 또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임대주택 정책 또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임대주택 정책의 첫 번째인 임대료 규제. 이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정책에서요 매년 출제를 해요. 임대주택 정책에서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 임대료 규제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임대료 규제의 목적. 자, 우선은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는 목적으로서는 사회적 약자계층인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고 미국, 뉴욕에서 실시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은 이 임대료 규제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자, 임대료 규제에 있어서 이 균형,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가 이 규제 임대료보다 클 경우가 있고, 또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보다 이 규제 임대료가 클 경우, 이렇게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단기와 이 장기로 나눠서 우리가 둘로 우리가 나눠 보는데, 이 균형 임대료는 우리가 관련해서 자, 수요와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고정돼 있죠.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장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을 합니다. 자, 이때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동하기 어려워서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인 수요 곡선이죠. 자,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균형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죠. 자, 이 균형 임대료가 결정되는데, 이 균형 임대료를 우리가 50만 원이다 이렇게 볼까요? 자, 근데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규제 임대료를 30만 원이라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 30만 원 받아도 되고 29만 원 받아도 되고 27만 원 받아도 돼요. 그럼 이 규제 임대료는 우리가 이 임대료에 있어서 이 상한선이죠. 우리가 임대료에서의 이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임대료에서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 규제 임대료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은 이 규제 임대료를 하면요,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였다. 최고의 임대료라고 해서 우리는 최고 가격이라고 해요. 최고 가격 또는 임대료에서의 상한선이니까 상한 가격이죠. 자, 시험 문제 요걸 최고가인데 최저로 출제 많이 하고 이 상한을 또 하한으로 출제 많이 하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 최고 가격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단기에서는 공급이 고정됐어요. 임대주택 공급량이 고정됐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됩니다. 단기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가 되는데, 이때 이 공급 곡선과 이제 공급은 고정된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수요량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공급량은 고정이 됐는데 이 공급량보다 이 가격 차이만큼 20만 원의 혜택을 임차인은 보기 때문에 수요량은 증가해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죠. 자,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초과 수요라고 하죠. 초과 수요. 자, 이것을 또 공급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부족합니다. 초과 수요는 임대주택 부족량을 말하죠. 그래서 단기에는 초과 수요가 이 정도 적어요. 임대주택 부족량 이 정도 적은데 장기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차이를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임차인이 또 많이 들어오겠고, 예? 많이 들어오고 이탈 임차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좀 완만한, 단기보다 좀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이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사업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을 비용을 투입해서 개조해서 자가주택으로서 매각을 하죠.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서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겠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자, 줄어들어서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요량은 더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이만큼 공급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 단기에서는 초과 수요는 이 정도인데 장기로 가니까 초과 수요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임대주택 부족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소득계층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됩니다. 자, 임대료 규제하면은, 자, 그리고 또 초과 수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또 뭐가 형성되죠?
암시장이 또 형성이 되죠. 자, 이 암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암시장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초과 수요자들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 이까지는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암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가 두 개 생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있어서의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이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자, 우선은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가격, 임대료 규제를 했잖아요. 이 시장에서의 임대료 가격을 규제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기능을 왜곡했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왜곡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이란 질적 수준은 장기적으로 저하되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되면서 점점 슬럼화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기존 임차인은 주거 이동이 저하되죠. 현재 있는 임대주택에서 회사 발령으로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 가기가 어려워요. 왜? 다른 지역에 이사를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이사를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 주거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현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기존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이 개인적으로 이 교통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고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문제점도 발생을 하죠. 자, 그런 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임대료 우리가 규제에 있어서의 단기에서의 효과, 장기에서의 효과를 한번 봤는데, 자, 임대료 규제에 있어서의 효과는 이 단기, 여기죠. 요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때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발휘되는데, 특히 단기에서는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장기로 가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우리가 해 두셔야 될 우리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 그림을 통해서 해 두시기 바라고, 균형 임대료가 규제 임대료보다 크다,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크면요,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임대료나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때,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 관련된 우리가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대료 규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 최고 가격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다. 그래서 공급자 규제 정책이다, 이런 얘기죠. 자, 공급자 규제 정책이라는 것을 항상 주의를 좀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이 11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을 한번 보는데, 자, 여러분 임대료 보조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우리가 임대료 보조와 관련한 이 제도를 보면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보면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주는 거죠. 주거급여.
자, 이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 임차료라든지 우리가 유지수선비 등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이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나온 제도가 바로 이 주택 바우처 제도죠. 주택 바우처 제도는 2010년 우리가 서울 2010년부터 우리는 이 서울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주택 바우처 제도인데 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려는 제도입니다. 자, 이 주택 바우처인데 이 바우처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죠? 쿠폰을 의미하죠. 쿠폰. 바우처는 쿠폰, 이 교환권 또는 상품권을 의미하는 게 바우처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부가 이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지급을 하죠? 우리가 바우처를 지급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우리는 임대를 낼 때 이 바우처 예를 들어서 뭐 11만 원이다. 그럼 바우처 우리가 11만 원 상품권 액수가 적혀 있죠. 11만 원에다가 뭐를 지급한다? 우리가 뭐 19만 원 현금 19만 원을 합쳐서 임대료로서 얼마 지급한다?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임대인은 정부의 이 임차인에게서 받은 바우처를 제시하면은 정부는 우리가 임대인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이 제도죠.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적용되지 않고 어디에만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되고 임차인은 어느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든지 관련 없습니다. 임차인에 있어서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자, 주택 바우처 제도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왜 바우처를 지급하느냐? 여러분이 이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 이외에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택 바우처 제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이 보조 제도로서 우리가 또 도입을 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임대주택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다시 임차인에게 저소득 임차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서 우리가 다시 제공을 해주죠. 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주택 사업,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봐두시고요. 특히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용어들 있죠. 희망주택에서 뭐 행복주택, 요즘은 희망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계층을 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은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는지 잘 스크랩을 해둬서 여러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 제도 약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임대료 보조 정책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느냐, 이 공공주택 정책 그리고 분양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과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